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부정한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기에 느린 걸음을 염려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상태에서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고 자신이 놓친 젊음을 후회할 수 있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은 주위에도 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를 살필 수 있다. 삶이란 게 넘어짐의 연속이며 끊임없이 미세 조정하는 과정이다. 인생이란 부목을 밟은 이상 계속 자세를 조정해야 넘어지지 않는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먼저 균형을 잃어야 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상쇄하려면 삶 속 뜻밖의 일들에 열심히 저항해야 한다.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해 용감하게 삶의 고단함을 감당하고 외로움을 참아내 필요한 고독을 차분히 건너자.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좀 나아졌나요? 그때는 참 목소리가 좀 맛이 가서 말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리도 살짝 멍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네요. 어제부터 조금씩 낫고 있습니다. 근데 코는 자꾸 막혀서 킁킁하면서 풀고 있어요. 그래요. 오프닝에 읽어드렸던 이 책에 들어가는 서문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경쟁자들만 눈에 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걸 놔버리면 그 경쟁자들이 굉장히 부러워질 겁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요. 조금만 더 참고 해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지금 난 잘 가고 있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잖아 하면서 뒤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잘해온 그 모습들이 뒤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되게 잘해왔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잘해왔겠죠?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겠죠? 제 자신에게. 그래요. 새로운 삶의 문턱에서 기억하면 좋을 것들, 더 나은 인생을 세우기 위한 32가지 연습법. 그래도 더 좋은 날이 많을 거야 라는 책 읽어드릴게요. 많은 위로가 되는 책이었는데 그래도 좀 더 내용은 가엽지 않은 괜찮은 조언들이 많이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지워져서 다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또 일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책으로. 그래요. 잘 자요. 나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람 노릇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자리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친척에게 욕먹고 사장님이 갈구고 동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방관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주위 사람들이 깔보고 남들 눈엔 내 노력이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노력이 필요한 일은 모두 힘든 법이다. 가뿐히 잘 해낼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몸에 화살이 박히는 것도 맨 앞에 설 용기를 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곳이다. 발버둥 치며 버텨야 할 때도 있다. 상당히 노력해야
여유로워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일을 처리해야 날 아끼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므로 몸을 움직일 무궁무진한 생명 혹은 감정을 숨길 만한 무궁무진한 마음이 없다. 삶이 이렇게 나를 시험하지만 자신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 더 무력해지라는 건 아니다. 노력은 자기 부정을 위한 게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가능성은 있고 아무리 잘해도 깔보는 사람들이 있다. 받아들이든 아니든 늘 존재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 자신이 믿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이다. 지쳤거든 천천히 가자. 이따금 멈춰서도 좋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줄도 모른다. 밤은 길지만 언젠간 동이 트고 길은 길지만 끝이 있다. 숨을 좀 돌리자. 사는 게 늘 좋을 수는 없으니 더더욱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비판을 삶의 중심에 놓지 말자. 입을 놀리는 게 손을 놀리는 것보다 쉬우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판한 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는 본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다. 학원에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내내 뛰었던 것만 기억이 난다. 우리 집 문이 시야에 들어왔고 집까지 정말 100걸음도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고꾸라졌다. 바퀴 없는 킥보드가 미끄러지듯 무릎과 손바닥이 땅바닥과 마찰했고 무릎에 난 상처에서 피도 났다. 피는 정말 때를 만난 듯 신나게 솟아나오며 공기와 접촉했고 종아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얼핏 보아도 정말 심각한 상처였지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걸 집에 도착한 뒤에 알았다. 넘어진 당시에는 정말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열심히 뛰느라, 뛰면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을 기대하느라, 한 가지 일을 서둘러 해야 하는 것에 온 정신이 팔려서 상처가 아프다고 소리치는데도 그걸 무시했던 것이다. 당시에 무릎에 났던 찰과상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진작 잊었고 흉터도 옅어졌지만 그 기억은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의 뇌와 시간은 정말 신기한 조합이라는 생각을 때때론 한다. 뇌는 좋지 않은 일을 최대한 잊으려 하고 시간은 한쪽에서 가장 강력한 조력자 노릇을 한다. 열심히 생활할수록 이 둘이 기억을 열심히 평평하게 다듬어주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아픔을 정말 없었던 일처럼 느끼게 된다. 당시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아픔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기억한다. 인생이 그렇다. 열심히 살면 나를 많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행복은 두 팔을 쫙 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잡으려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열심히 사는 거, 그것이 자신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달라진 내 모습에 흐뭇해한 다음 그 뒤에 오는 쓸쓸함을 감당하는 것이다. 삶은 현재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며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게 그렇다. 행복해지고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많은 비판들과 그리고 거짓말들로 포장되었던 그 많은 유언비어들이 정말 바로 사라질 것이다. 문제에 부딪히거든 강해져서 해결하던지 독해져서 무시해버리자. 인생이 잔인할수록 더 멋지게 살아나가자.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깨달음. 20년의 시간을 들여 겨우 이해한 영화가 있다.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이야기지만 현실 생활을 딱 맞게 반영한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다. 겨울 눈이 아직 녹기 전쯤 일기예보관 필은 떨떠름한 마음으로 취재차 작은 마을에 파견된다. 돌아오는 날 밤 복설로 길이 통제돼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묵는다. 이상한 점은 취재 당일에 발생한 일이 이후 매일같이 지연되는 것이다. 매일 아침 6시, 필은 똑같은 방송 내용에서 잠에서 깨고 문을 나서면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필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한다. 모든 게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1분 1초도 어긋나지 않고 일어난다. 생활이 마치 길에서 반복적으로 성출되는 그런 광고와 같아 보인다. 영화는 이 기이한 사건에서부터 전개된다. 필은 그렇게 자기 생활을 통제할 권리를 잃는다.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반복해서 살아가는 하루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필은 그래도 처음엔 신이 났다. 모든 얘기력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재부팅하듯 깨끗해지고 오직 자신만이 그 모든 일을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필에겐 정말 꿈같은 멋진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를 새 친구로 대하지만 필은 모두를 잘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걸 알고 있는 미래의 메신저처럼 모든 마을 주민의 행동을 잘 알고 또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다는 느낌에 필은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기에 이른다. 필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잠깐만, 다음날 모든 게 다시 반복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필은 정말 무절제하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방금 사귄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심지어는 적절한 타이밍에 현금 수송 차량에 접근해 지폐 한 주머니를 가지고 도망쳐 버리기까지 한다. 필은 매일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게 재밌다.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신선한 체험은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 마을은 워낙 소박한 곳이라 재밌는 일도 며칠 지나니까 그저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변화가 많지 않은 생활도 필을 현실로 데려다 놓으니 장난감 레일에서 기차가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열정이 없어지니 필은 차츰 일상이 지루해지고 이 멋진 꿈이었던 건
악몽으로 변해간다. 필은 자기가 모든 걸 장악하고 통제한 줄 알았지만 사실 자신이 모든 것에 통제당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영이 되기 때문에 일상을 반복해 살아야 한다는 괴로움이 없다. 반면에 필은 갖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무한하게 순환하는 일상에서 그렇게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다음날엔 어김없이 전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서 6시에 일어나게 된다. 필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이 무미건조한 생활이 바로 남은 반평생이라는 걸 깨닫는다. 변화의 계기는 눈앞의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 일어나는 법이다. 한동안 낙심했던 필은 수동적으로 일상을 반복하느니 적극적으로 다르게 생활하는 게 낫다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일 똑같지만 다른 일을 함으로써 내면의 깨달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필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마을 주민의 생활 풍습에도 적극적으로 융화한다. 얼음 조각 만들기를 연습하며 이웃과 즐겁게 지내고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러 가고 길에서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돕는다. 필은 따분했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 뿌듯한 하루하루를 만드는데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사귄다.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반복되는 매일을 살고 싶은가? 대부분은 반복되는 생활을 원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건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삼시세끼를 먹으며 똑같은 나날을 지내야 한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운이 없으면 재수 없는 일도 매일 똑같이 겪고 싫은 사람도 매일 만나야 한다. 현대인의 이런 일상은 변화가 크지 않아 보인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시간에 문을 나서고 같은 시간에 오는 교통수단에 비집고 올라타며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하지만 최소한 평범한 일상에 조금의 변화는 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 한다면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따분할 것이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더라도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 있게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인생을 잘 경영해야 한다. 내가 10여 년 전 영화 사랑의 블랙홀을 처음 봤을 때 깨달은 점이고 지금까지 쭉 나 자신을 일깨우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받은 가장 큰 감동은 그게 아니다. 최근 들어 이 영화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내가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복되는 인생을 산다면 혹은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더 많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용감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까? 내일이 없다는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고 내일은 결국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변화를 엿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진을 겪는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그 이유처럼 말이다. 인류는 지구에서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지만 자연재해 앞에선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약하다. 아니, 훨씬 더 약하다. 예전에 한 학술 문헌에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게재된 바가 있다. 사람은 지진과 홍수 혹은 허리케인 등 좀 인생의 중대한 사고를 겪고 난 후에 더 이상 내일은 없다 라는 생각에 잠기고
마음가짐도 크게 바뀌어 알 수 없는 미래를 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행동 모두 달라진다는 것이다. 관찰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들은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의 변화로 결과를 살폈다. 사람들은 재난을 겪고 난 후에 저축의식이 감소했다. 그보다 로또를 사고 싶어 했고 불확실한 일에 과감하게 승부를 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흡연, 음주와 같은 행동의 비율은 조금 증가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재난 같은 무자비한 상처를 겪은 후에 다시 내일이 없을 걸 걱정해 그전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 든다는 것이다. 내 경우엔 불과 28세 때 오른쪽 눈에 갑자기 복시가 생겨서 살아가는데 큰 타격을 입었다. 원래대로 돌아간 후에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여 사회의 기대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수입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며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복시가 나타났던 상황에선 참 막막했지만 집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해 직시할 기회를 얻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황감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침식하는지 깨달았다. 오른쪽 눈이 복시라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고 기존의 인생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도 한참 불확실했다. 평범한 내일이 내게 더 이상 친숙한 내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걱정이 됐다. 눈을 회복한 뒤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의지를 불태워 회사를 관두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탐색하라며 나 자신을 재촉했다.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때의 나날들은 내가 특별히 표시해두고 가끔 펼쳐보며 당시의 인생 과정들을 곱씹어보면서 감정이 들썩거릴 때마다 삶에 꼭 필요한 리듬을 알려주는 페이지이다. 불확실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그때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통제권은 크지 않다.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과거를 대하는 방법뿐이다. 일의 방향도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있는 건 마음의 방향뿐이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의 주인공 필처럼 인생에서 더 나은 내일이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하면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게 된다. 흩어진 날들 속으로 완전히 나를 놓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반죽해 넣으면 모든 게 밝아지기 시작한다. 인생에 나도 모르게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나날들이 있다. 남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거나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거나 늦어버린 과거를 후회한다거나 인생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진다거나 그러나 사람이 지치는 건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라기보다 내가 없어질 만큼 바빠서다. 가끔 안정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나 자신을 포용하는 방법을 잊기 때문이다. 어제를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기길 바란다. 최대의 고통 중 하나가 바꿀 수 없는 일에 계속 얽매이는 일이 아니던가. 더 나은 가능성을 보려고 시도하자. 아무리 엉망인 일도 시간이 가면 점점 별게 아닌 게 되니까. 상황이 금방 호전되진 않겠지만 지금 겪는 모든 일이 훗날 더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될 거란 걸 믿자. 가끔 마음을 털어내야 한다.
모든 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좋겠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때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때보다 많긴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온갖 고뇌를 막아줄 수 있는 무적의 방패가 되지는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받아들이는 일이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상황 하나를 설정해보자. 창문도 없고 불도 꺼져 있는 완전히 깜깜한 방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전등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거나 돌아서서 나가려 할 것이다. 부정적 정서가 마음을 삼키듯 어둠은 시야를 삼킨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반면에 빛이 아주 강한 상황이라면? 길을 걷는데 갑자기 차량의 등이 바로 앞에서 비치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빛을 가릴 것이다. 빛이 너무 강하면 잠시 앞을 못 볼 수 있다. 빛이 없는 공간에선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 광선이 너무 강한 곳에서도 빛이 너무 강한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눈앞에서 아무로 볼 수 없는데 빛이 너무 강하면 눈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부정적 정서가 지나치게 많은 것, 혹은 시종일관 긍정적인 정서만 안고 있는 것, 둘 다 건강하지 않다. 삶은 완벽할 수 없기에 필히 부정적인 정서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모든 일은 나에게 긍정적일 걸 요구하고 고의로 나의 일부분을 무시함으로써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정적인 정서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정의한 것뿐이다. 세균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나쁜 걸 생각하게 되는데 세균의 일종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벼랑간 친근한 존재가 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면 즐겁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즐겁게 살아보자고 나 자신을 다독일 수 있다. 일전에 파리 여행을 갔을 때 오르세 미술관을 찾았다. 그곳에 반 고흐의 자화상이 있었다. 난 그림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만 어린 시절 반 고흐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말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있었다. 당시의 그 느낌은 마음속에 서서히 풍경이 되어 가끔 댕그렁 소리를 내며 그의 그림을 직접 보러 가라며 나를 일깨우기 시작했다. 반 고흐 작품을 소장한 전시관에 들어갔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작품을 느낄 수 있다니. 빛과 그림자가 엇갈리는 입체감은 실로 정말 형용하기 어려워 보였고 시간이 남긴 아름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반 고흐의 대표작은 대부분 유화다. 오랫동안 바람에 말라 조금씩 시간의 흔적이 남았다. 이 흔적들은 화면이나 인쇄물에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하면 그 특유의 빛과 그림자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관광객이 비교적 적은 시간을 틈타 작품 앞으로 다가갔다. 100여 년 전 반 고흐가 똑같이 도화지 앞에서 붓을 휘둘렀을 모습을 상상하니까 마음속에 묘한 감동이 일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100여 년에 거쳐 빚어진 흔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품의 미세한 결함들이 보였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작품에서 시간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다면 그게 과연 완전한 그림일까?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간은 늘 우리 생의 흔적을 새긴다. 좋지 않은 일들, 돌아보면
아픈 과거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지만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되새기게 해준다. 이 흔적들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완전하게는 해준다. 인생에 유쾌하지 않은 때가 있기 마련이고 단계별로 짠한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 동료에게 받은 야유, 가족의 반대와 친척과의 다툼, 연인과의 만남과 그리고 이별, 그런 것들은 우리 생에서 부재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나는 인생을 흥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봐왔고 서서히 깨달음도 얻었지만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이 짊어져야 할 건 많지만 짊어질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다. 많은 걸 짊어질 수 있지만 모든 걸 짊어질 수는 없다. 단단한 나무가 물의 침식을 버틸 수 없는 것처럼 고체인 금속이 불의 용해를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강인함엔 한계가 있고 내면엔 나약한 부분이 있다. 예전에 난 내려놓기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나름 잘 사는데 왜 내려놓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동반되는 순진함이었다는 걸 이젠 알고 있다. 경험한 일이 아직 많지 않았고 부딪힌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별안간 숨이 턱 막혔고 인생을 조금은 정리할 필요성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 간에 아직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먼저 자신을 내려놓자. 부정적인 정서와 공존하기를 거부하면 시간이 지나 걱정거리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좋지 않은 시기에 자신의 존재를 용납하는 건 자신이 강할 수도 또는 약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끔 마음을 털어내는 건 내가 인생의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숨 쉴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다. 싫어하는 일을 말끔히 털어내고 마음에 드는 나를 들여놓는 것이다. 우리는 강함이란 자물쇠로 내면의 공간을 지켜야 하고 약함이란 열쇠로 강함의 자물쇠를 열어 그 안에 날 위로하고 또 치유해야 한다.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도 있고 나름의 난관도 있다. 그러니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은폐해 놓은 그 황무지로 들어가 약한 나를 안아주자.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거나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궁금해서 이와 비슷한 심리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공이나 직장 경험에 따르면 이성적인 쪽에 속하는 게 맞다. 학창시절에 이공계에서 연구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 후엔 비즈니스나 경제 정보를 자주 접하며 과학기술 뉴스를 기웃거리곤 했으니 비교적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쓸 땐 글의 감성을 조물조물 잘 빚어 넣어야 하는데 이런 쪽에서 보면 나는 감성적인 사람에 더 가깝다.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나는 영혼을 울리는 영화 스토리에 푹 빠지고 자연을 보며 빛과 그림자를 재료로 삼아 하늘에 그림을 그리거나 바닷물 연주로 마음속에 스며드는 파도 소리를 가만히 그렇게 듣고 있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양식을 좋아하는가, 중식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한식을 좋아하는가, 일식을 좋아하는가, 유행가가 좋은가, 클래식이 좋은가 하는 등의 질문엔 양쪽 모두 다 좋다고 말할 것이다. 나 자신이 감성적인 성향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날 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싶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하게 이성적이거나 완전하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행동학의 각도에서 봐도 사람은 모두 감성 위주의 성향을 지닌다. 감정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좌우되는 건 둘째치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감정이 등판하면 이성적인 면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싸울 땐 말하지 않고 못 베기며 누군가 지어낸 말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관계된 얘기를 들으면 못내 실망한다. 감정은 정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이다. 위에서 우리 팔다리를 매달아 놓고 인형을 조종하듯 그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끌어낸다. 감성적인 정서는 줄곧 이성을 압도하며 사람의 행동을 다스려왔다. 대뇌의 발달 순서만 봐도 감성적인 정서가 이성적인 의식보다 더 일찍 나타났다. 뇌를 하나의 방이라고 쳐보자. 열쇠가 생겨 방문을 열고 뇌로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하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진중하지 않은 청년. 노인은 일이 없으면 방 한가운데 있는 소파에 앉아 뇌의 지휘권을 모두 청년에게 넘겨준다. 두 사람의 일상 대화는 이렇다. 오늘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네가 정해. 그럼 이 집 라면 먹죠? 가끔은 이런 대화도 오갈 것이다. 그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돼. 확신은 없지만 그 사람 성격이 괜찮으니까 만나볼게요. 청년이 결정을 하지 못할 때도 그럴 때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근차근 선택을 해나간다. 때론 노인이 나서서 발언권을 주도하기도 한다. 노인은 뇌 안에서 지낸 지가 오래되었고 청년이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인이 입을 열면 청년은 내키지 않더라도 듣는다. 노인은 평소에 말이 많지 않지만 유독 외부 세계에 위험이 생기면 매우 크게 반응한다.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을 느끼거나 화가 날 때면 노인은 벌떡 일어나 모든 걸 주도하며 정서가 평온해지면 그제야 소파로 돌아가서 쉰다. 노인은 환경이 비교적 원시적이었던 시대에 등장했다. 당시 외부 세계엔 육식성 야수가 득실거렸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하려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전투 아니면 도피,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건 오랜 습관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념이다. 청년은 현재 상황을 차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행동 방향은 노인의 지시에 따른다. 노인은 이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 노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거드름을 피울 것이다. 인류는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자. 청년과 노인이 바로 자신을 상징한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역할로 보면 노인은 편도체이고 청년은 전두엽 피질이다. 편도체는 사람의 뇌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사람은 바닷물이 왜 파란지, 날씨는 왜 변하는지,
점심에 라면을 먹을지 혹은 샐러드를 먹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에 인간이 신경 썼던 건 맹수가 주변에서 몰래 살펴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다. 그 시절 뇌는 사람에게 공경이 닥치면 전투를 택하든 도망을 택하든 생존하기만 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그들에겐 지금을 산다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금만 살 수 있으면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성이 주관하는 전두엽 피질이 대부분의 생활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람의 기본 정서를 주관하는 건 여전히 편도체이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코끼리와 기수에 빗대어 생생하게 설명한다. 이성적인 기수는 손에 밧줄을 잡고 코끼리가 가야 할 방향을 통제하지만 환경에 불안함이나 두려움과 같은 상황이 생겨 코끼리가 위협을 받으면 행동은 감정적인 코끼리가 결정한다. 과학 실험을 봐도 감성의 힘이 이성의 힘을 능가함을 알 수 있다. 두려움으로 동반되는 동기부여가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다. 특별히 제작된 상자를 준비해 상자 안을 검은색과 흰색 두 구역으로 나누고 가운데를 판자로 막는다. 판자엔 열고 닫을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다. 실험자는 검은색 구역에 생쥐 한 마리를 넣고 흰색 구역에 치즈 한 조각을 넣는다. 생쥐는 치즈를 볼 수 없지만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근처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걸 안다. 수차례 탐색을 거친 생쥐는 작은 문을 뚫어 치즈를 찾아낸다. 연구자는 생쥐에게 문을 뚫는 행동에 대한 기억이 생길 때까지 같은 생쥐로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한다. 이어 연구자는 다른 새 박스를 준비해서 다른 생쥐를 넣고 실험을 시작한다. 하지만 흰색 구역엔 향기가 진동하는 치즈가 기다리고 있지 않고 전체가 검은색인 구역에서 부드럽지만 불편한 그런 전기 충격을 가해 쥐가 어떻게든 검은색 구역에서 도망치도록 자극을 가한다. 새로운 쥐는 곧 중간에 있는 문을 뚫고 안전한 흰색 구역으로 들어간다. 이를 몇 번 반복하자 이 쥐에게도 작은 문을 뚫는 것에 대한 기억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두 상자 안에 있는 치즈와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모두 제거한다. 두 쥐 모두 이미 기억이 연결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작은 문을 뚫고 흰색 구역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두 쥐의 생생한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갈지 관찰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치즈를 찾던 쥐는 시도 횟수가 10회를 넘어가기 전에 치즈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넘어가는 걸 멈췄다. 전기 충격의 기억을 지닌 쥐는 수십 차례 문을 뚫고 나서야 차츰차츰 멈추기 시작했다. 실험자는 최종적으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뇌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성과 보상을 넘어선다는 추론을 내렸다. 사람이 배고픔을 느낄 때 충동적이 되어서 속이 안 좋을 때까지 과식을 하거나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기분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느끼며 공간 안에 모든 출구를 막아버린다. 부정적인 정서가 두려움을 유발해 안정감을 앗아가고 뇌에서 초조해진 노인이 나서 모든 걸 주도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엄청 맛있어지는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일도 엄청나게 꼬여버린다. 일이 좋고 나쁨은 일 자체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현재의 기분이 좋고 나쁨,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서와 대립하면 어떤 일이든 다 옳지 않아 보인다. 자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혹은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서를 온전히 용납한다면 불쾌한 일을 앞에 둔 순간에도 자신과 동행할 마음이 든다. 멸사가 순조로운 삶은 없다. 일이 아직 호전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 아직 현재를 기대할 수 없다면 미래를 한번 기대해보자. 내일의 나에게 힘을 남겨주고 즐겁든 아니든 우선 차분해지자. 눈을 감으면서 예전에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고 눈을 뜰 땐 주변의 좋은 면을 살펴보자.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시간이 설명하도록 맡기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도록 맡겨버리자.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는 건 그냥 도피다. 많은 경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야 일도 마음도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모두 좋아질 것이다. 정서도, 당신도.